주식 투자와 관련해서는 증권회사에 공채로 입사해서 PB로 10년간 근무했고 저만의 단타 기법을 만들어서 돈을 벌어서 해외여행 72회를 다녀왔습니다. 와. 아,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제 주식 단타로 매일매일 벌어왔어요. 담겨져 있는 거군요. 네. 작년에는 한국경제에서 파트너로 활동하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나 회원님들께 해주던 이야기들을 모아서 주식 단타로 매일매일 벌어봤어라는 책을 출판해서 현재 6세까지 출판된 상황입니다. 네. 그 당시에 제가 단타로 리딩했었는데 그 당시에 적중률이 93%였고 네. 우리 회원님들이 돈을 많이 버셔가지고 제가 작은 꼬마 빌딩을 살 정도로 돈을 많이 그래요? 버셨던 그런 와. 이력이 있습니다. 대표님, 요즘 좀 증시 상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좀 투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네. 작년에 처음에 뵀을 때요. 네. 주식을 좀 매수해도 좋겠다라는 네. 좀 그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정말로 그때 매수했으면 거의 바닥을 잡았던 것 같아요. 아, 네. 운이 좋게도 좀 그랬는데, 네. 네. 사실 제가 마지막으로 웅달 책방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거를 이제 가볍게 리뷰를 네. 해보면 네. 그때 제가 말씀드린 시황이 어땠냐면은 음. 시장의 조정이 오긴 오되 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아. 선에서 전 저점보다 높은 쌍바닥 패턴을 만들고서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2개월이 지났죠. 그 당시 12월 초였으니까. 근데 지금 지수 차트를 보시면은 정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저점이 높은 오른쪽 저점이 더 높은 쌍바닥 패턴을 이루어서 이제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삼성전자 58,000원 이하에서 매수 말씀드렸었고 일진 머티리얼즈도 저는 정말 사겠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 당시에 58,000원 이하부터 저는 분할 매수해서 모아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삼성전자도 55,000원까지 내려갔다가 65,000원까지 올라왔었고 일진 머티리얼즈도 58,000원 이탈해서 저는 계속해서 모아갔고 5만 원 정도 49,650원까지 저점을 찍은 이후에 현재 65,000원까지 이렇게 해서 반등해서 수익을 좀 봤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이게 어떻게 그렇게 보신 거죠, 그때? 저는 그 당시에는 한창 작년 7월달, 8월달까지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그런 고조가 최고조였다고 생각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그런 악재에 대한 둔감, 악재에 대한 민감도가 좀 많이 줄어들었다. 네. 또 사람들의 거기에 대한 우려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제 예전과 같은 큰 하락보다는 하락폭이 좀 적은 그런 상황을 예상하고서 우측의 저점이 좀 더 높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올해 1월 초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에는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테슬라 주식을 사시라고 제가 노래를 불렀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테슬라 주가가 저점은 103달러였고 평균적으로 110달러였었는데 그때부터 사시라고 거의 매일같이 사시라고 노래를 불러가지고 어젯밤에 109달러로 끝났죠. 그래서 그렇게만 하셨더라도 190달러. 그렇게만 하셨더라면 테슬라에서만 한 50% 이상 수익을 거두셨을 겁니다. 굉장히 그 확률이 높으신 것 같아요. 좀 감사하게도 운도 좀 좋았었고요. 그러시군요. 올 초만 해도 이제 상고하저냐, 뭐 상저하고냐, 뭐 이런 논쟁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상고하고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와요. 상고하고 좀 어떤 시나리오를 좀 예상하시기도 하시나요? 네, 이제 거기에 이어서 이제 추가적인 이제 저의 시황, 시황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보는 시황은 현재로서는 이 구간에서 박스권으로 횡보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박스권 횡보를 하고 그래서 또 만약에 조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번에 저점 12월의 저점보다는 좀 더 높은 상태에서 저점을 이룬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박스권을 이룬 이후에 미국 연준에서 이제 어떤 스탠스를 보이느냐 이제 긴축을 좀 더 이제 완화하겠다 경기 회복 쪽으로 방향을 틀면 보다 본격적인 상승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는 사실 좀 방향성이 굉장히 애매하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는 박스권 횡보 장세가 될 것이고 그 이후에 미국 연준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상승하는 그런 시장 흐름을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그 쌍바닥에서 우측 하단이 조금 더 높은 쌍바닥인데 그것보다도 약간 높은.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패턴에서 얘기하는 상승 쇠경이 되겠죠.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서 가는 이런 흐름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연준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넥스트 스텝. 그러면은 다음번 FOMC까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지금 FOMC 회의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아마 FOMC에서도 미국 연준에서도 지금 현재 여기서 갑작스럽게 어떤 긴축 완화로 돌리기보다는 뭔가 계속 본인들도 시장을 지켜보면서 판단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구간에서 박스권 흐름을 볼 확률이 좀 높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막 긴축 행보나 강경한 태도 이런 게 좀 나오면은 다시 한번 이제 그거는 바닥을 또 깰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경기 지표가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저희 투자자분들에게 조금 안 좋은 쪽으로 부정적인 경기 지표가 나오면 또 다시 조정이 나올 것이고. 네. 하지만 전반적으로 또 연준에서 좀 이제 긍정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도 다시 또 회복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동시에 현재 저가 매수세들이 또 많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주가가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또 들어올리면서 네. 전반적으로 박스권 횡보 장세를 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그 대표님의 시황을 들으면요, 굉장히 뚜렷하고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조금 뭐 엇나갈 수도 있겠죠. 네, 앞으로 그럼요. 그런 네. 열려 있지만 그래도 뭔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그런 게 되게 선명해지고 나도 판단해 볼 수 있고 아, 네, 감사합니다. 그걸 기본으로 삼아서 또 차트를 한번 보면서 또 예. 나름의 또 분석을 덧붙일 수도 있잖아요. 아,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그런 네. 생각의 단초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지수적으로 봤을 때는 네. 한 2,500선, 예. 2,400에서 한 후반대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이제 한 박스권 정도를 그린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럼 이럴 때는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은요. 네. 주식을 사시는 것보다는 현금을 들고 계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작년에 출연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2차 전지 좋다. 하지만 2차 전지 종목도 현재 주가가 높다. 사시지 마시고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이라면 사시지 마시고 대기하시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분명히. 근데 분명히 그 이후에 주가가 빠졌었어요. 그때가 저 가장 좋은 매수 기회였었죠.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제가 오늘 출연하기 전에 이제 어떤 종목을 말씀드릴까라고 해서 제 사무실에서 종목들을 많이 돌려봤는데 다 높아요. 우선은 지수 차트부터가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 너무 가파르게 상승해 있고 또 전 고점 부근에 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조정받을 확률이 높다. 설령 제 예측이 틀려서 지수가 더 올라갈지라도 여기서 주식을 사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왕이면 현재 현금을 들고 계시다면은 여기서 공격적으로 매수할 때는 아니고요. 지금은 관망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다시 또 언제든지 조정은 올 수 있습니다. 아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지표가 언제든지 안 좋게 저희들에게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미국 연준에서 이번엔 다행히 좋은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또 경제 지표에 따라서 또 어떻게 또 말을 바꿀지 몰라요. 네, 그래서 시장에 조정은 분명히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다 끝났네라고 안심하시고 여기서 공격적으로 다 사시기보다는 저는 현금을 보유한 상태로 시장 상황을 지켜보시고 다시 한번 조정이 왔을 때 그때 매수를 하시는 것이 저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시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뭐 연준의 태도가 이번 FOMC에서 다소 좀 완화적이고 시장 친화적이었다 할지라도 고금리 상태는 여전한 거고 그렇죠. 0.25 정도는 또 올라갈 게 명명백백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거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악재가 많이 줄어드는 것뿐이지 완전 해소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의 좀 위험에 대한 관리는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올라간다 해도 그 먹을 분량보다는 그렇죠. 한번 떨어지면 더 많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현재 상황에서는 상승할 확률보다는 하락할 확률이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보유하시면서 지켜보시는 것을 저는 권유해드립니다. 그 말씀은 조금 이제 주식으로 그래도 요번에 이제 이런 단기 상승을 통해서 급등을 통해서 뭔가 좀 수익을 얻으신 분들은 좀 정리를 하셔도 되는 건가요? 그럼요. 만약에 저점에 사셔가지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수익이 났다고 하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저는 많이 팔았습니다. 저는 많이 팔았어요. 왜냐면 저는 항상 분명하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저점에서 많이 샀기 때문에 사실 수익이 다 많이 났어요. 많이 나서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사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박스권을 보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상당이니까 저는 많이 팔았고 전 다시 현재 현금 들고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려오면 다시 또 매수를 하려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난 저점에 많이 사서 수익이 많이 났어 하시는 분들은 스탠스를 정하셔야 돼요. 내가 이 주식이 앞으로 2, 3년, 4, 5년 뒤에 아주 멀리 장기적으로 갈 거야. 그래서 나는 그냥 지금 여기서 빠질지라도 나는 각오하고 들고 있을게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혀 상관이 없으시지만 그래도 나는 조금 뭔가 좀 매매를 좀 하고 싶다. 양소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보기에도 시장은 좀 조정이 올 것 같다.
그러신 분들은 지금이 전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부분, 최소 제가 보기에는 50% 이상 매도를 하셔서 현금을 보유하시고 다시 조정이 왔을 때 매수를 하셔가지고 평균 단가도 낮추시고서 다시 수량도 좀 늘려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계적인 관점에서 저는 매도, 단계적인 관점에서는 매도입니다. 네, 항상 이렇게 클리어하게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한 번 더 조정이 왔습니다. 네. 그럼 그때는 네. 어떤 좀 섹터나 기업을 담으면 좋을까요? 네. 제가 웅달 책방에 마지막으로 출연한 게 한 2달 정도가 됐는데, 사실 2달 사이에 뭔가 국제적으로나 뭐 우리 인류학적으로 뭔가 크게 많이 변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은 좀 똑같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반도체. 여전히 그 두 섹터에 대해서는 좋기 때문에 그 두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 기회가 왔을 때 매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네이버 카카오도 좀 흐름이 괜찮은 것 같은데 네. 플랫폼은 못 들어갈까요? 얼마 전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네이버랑 카카오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셔가지고 네. 그분들이 이제 대부분이 하신 말씀이 저한테 이거였어요. 지금 네이버랑 카카오가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는데 네. 이거 좀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양선우님이 삼성전자나 뭐 일진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이 올라와서 파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똑같이 카카오도 내려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지금 마이너스 30% 40%인데 지금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저한테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말씀드렸었냐면 파시기보다는 차라리 여유 자금 있으시면은 이 두 종목들에 대해서 조정이 왔을 때 차라리 좀 더 매수를 하셔가지고 평균 단가를 낮추시는 게 더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현재 이 두 종목들이 나쁜 회사는 아니고 일시적인 시황의 영향도 좀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2, 3년, 3, 4년 정도가 되면 회복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저가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평균 단가를 좀 낮추시고 좀 오랜 시간을 각오하시고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매수하신 평균 단가 정도가 되면 본전에서 나오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가 반등해서 물론 많이 반등하긴 했지만 보유하신 계좌에 대비해서는 손실이 30% 40% 정도가 났다면 네, 굳이 이 상태에서는 파실 필요가 없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또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매매 패턴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파시기보다는 좀 견디시고 다시 한번 조정을 기다리셨다가 추가 매수하시는 게 저는 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길게 한 3년 보면은 뭐 네이버 같은 경우 뭐 한 45만 원 전고점을 본다고 하면 그렇죠.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사실 죄송하지만 저는 전고점 가기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전고점까지 상승을 좀 바라시는 건 좀 무리일 것 같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삼성전자도 다시 뭐 예전처럼 97,000원, 10만 원까지 가기는 좀 무리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빠져나와야 되니까 저가에서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많이 낮춰놓은 다음에 그래서 전고점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 아랫부분까지 갈지라도 내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뭐 손절 라인이 한 뭐 마이너스 10% 15% 뭐 이 정도 될까요? 지금 만약에 30% 마이너스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셔가지고 그러면 마이너스 15% 정도가 됐다. 그러면 15% 정도가 상승하면은 그 정도 선에서 이제 평균 단가에서 탈출하는 쪽으로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분이 저한테 이제 말씀하신 게 카카오톡이 지금 마이너스 30%인데 여기서 손절을 좀 할까 봐요라고 저한테 여쭤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해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뭐였냐면은 손절은 주가가 내가 산 이후에 선제적으로 빨리 해야지 한참 많이 빠진 이후에 40% 50%에서 하는 손절은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내가 주식을 샀는데 우선은 사기 전에 아무리 장기 투자일지라도 차트를 한번 좀 가볍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차트를 볼 때 뭐 여러 가지 패턴도 있고 굉장히 많아서 일반인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건 알지만은 그냥 차트 한번 보시면서 현재 주가가 어디에 있는지, 주가가 그냥 바닥권인지 아니면 많이 올라있는 고가권인지 아니면 그냥 중간에 있는 건지 이 정도만 확인하시고, 주가가 많이 위에 있으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사시는 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었어요. 많은 개인분들이 이거를 관가하시고 그냥 주변에서 좋다고 하니까 그냥 사시는데 알고 보면은 정말 차트상에서 완전 꼭지에 있거든요. 이 위치에서 사셔가지고 주가가 쫙 빠져가지고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그냥 차트 한 번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올라 있으면 아무리 좋아도 최고의 악재는 많이 오른 겁니다. 네. 아무리 좋은 주식도 많이 오르면 내려올 수밖에 없으니까 차트 한 번만 좀 꼭 봐주시기 바라고, 손절도 이왕이면 왜 내가 특히나 위에 샀다면은 가급적이면
좀 더 빨리.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손절은 선제적으로, 선제적인 대응. 단타뿐만이 아니라 장기 투자에서도 선제적인 손절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민주 대표적인 게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플랫폼인데 이 중에서 뭐 굳이 좀 우선순위를 꼽자면 2차 전지와 반도체 거기에 좀 더 무게가 실리시는 거예요. 네네. 사실 아직까지는 물론 네이버나 카카오도 좋은 회사임에는 틀림없지만 현재 투자의 매력 측면에서 봤을 때 2차 전지나 반도체에 비해서는 순위가 좀 많이 밀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국민주 대표적인 게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플랫폼인데 이 중에서 뭐 굳이 좀 우선순위를 꼽자면 2차 전지와 반도체 거기에 좀 더 무게가 실리시는 거예요. 네네. 사실 아직까지는 물론 네이버나 카카오도 좋은 회사임에는 틀림없지만 현재 투자의 매력 측면에서 봤을 때 2차 전지나 반도체에 비해서는 순위가 좀 많이 밀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반도체 아까 삼성전자 말씀해 주실 때 정고점이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매력 상대적으로 플랫폼보다 매력적이라고 하셨고 그거는 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선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많이 접혀가 돼 있긴 한데 성장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 업체들보다는 성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네.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물론 성장성이 많이 있긴 하지만 성장성만 놓고 봤을 때 네이버보다는 삼성전자가 더 크다는 생각이고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시스템 반도체. 네네. 2030년을 목표로 해서 삼성전자가 거의 그룹 전체적인 측면에서 또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그쪽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 투자뿐만 아니라 실제로 수요가 굉장히 많잖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1위 파운드리인 TSMC도 어마어마하게 막대하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측면에서 봤을 때 분명히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그 두 종목들보다는 훨씬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성장의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10만 원을 가기 위해서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정말 TSMC를 따라잡아서 1위를 해야만 주가 모멘텀이 붙어서 갈 수 있는데 그러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쉽지 않다는 거죠. TSMC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보다도 더 많은 투자 금액을 투자하고 있고 또 실제로 현재 수주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삼성보다는 좀 더 많이 앞서 있고 점유율적인 측면도 훨씬 더 앞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삼성전자가 따라잡아야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1위를 해야 다시 한번 10만 원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2020년에 삼성전자가 10만 원까지 갔던 거는 사실 두 가지 요인이죠. 하나는 유동성의 힘이고 하나는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었는데 유동성의 힘이 없다면 이 시스템 반도체의 힘이 굉장히 큰 모멘텀이 작용해야만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까지 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유동성의 힘이 없이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성장성만으로 10만 원대 가기는 힘들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에 그 발맞춰서 시스템 반도체 영역이 커지면서 2위라도 물량을 많이 딸 것이다. 그래서 매출은 많이 늘 것이다.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지만 그래도 10만 원 선은 좀 어렵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성장성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10만 원까지 갈 정도의 성장성은 아직 나타내주고 있지 않다. 그러면 이제 거의 전고점까지 오르면 매도. 그래서 7만 원 정도나 그 정도 선에서 우선 단기적으로 고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7만 원에 갔을 때 이제 무조건적인 매도라기보다는 7만 원에 왔을 때 주변 흐름이라든지 현재 삼성전자와 TSMC와의 점유율 차이라든지 상황을 보고 큰 차이가 없다. 단순한 시장 반등에 의한 상승이다라고 보여졌을 경우에는 저는 일단 매도로 대응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분 매도를 하고 또 상황을 살펴보는 그렇죠.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너무 흥미로운 게 이 의견이 참 갈리는 게 네이버 하면은 또 플랫폼이고 어디든지 확장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라서 뭐 추가로 투자가 들어가지 않고 또 뭐 웹툰이나 포시마크 이런 것들을 인수함으로 인해서 미래 성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버금가는 그런 기업이 될 것이다라고 또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카카오보다는 네이버를 좀 더 좋게 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그 웹툰이라든지 인공지능 같은 그런 부분에 좋게 보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투자 자금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자금을 이렇게 많이 분산하는 건 좀 좋지 않거든요. 종목이 여러 개가 있을 때 그 중에서 최우선적으로 투자할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가려놓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좀 더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투자라든지 단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종목 수가 많아지면 저희가 하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능력과 시간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종목이 조금이라도 많아지면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선순위, 최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거기에 좀 더 집중하는 게 훨씬 더 투자의 효율적인 측면이라든지 또 우리의 정신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여유가 있고 좋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다 좋긴 한데 그렇죠. 그래도 그 중에서 좋은 게 있으면 거기다 집중을 하는 게 좋지. 그렇죠. 굳이 그 후순위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맞습니다. 네네. 아, 그러면은 대표님께서는 보통 몇 종목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하세요? 저는 진짜 많이 해야 다섯 종목입니다. 아, 다섯 그러세요? 종목이고 제 특기가 단타인데 음. 단타를 해도 세 종목 이상 넘어가진 않아요. 보통은 한 번 들어갈 때 단타 한 번 들어갈 때 한 종목이나 두 종목 정도만 들어가는데 두 종목만 들어가도 좀 정신이 좀 없어요. 아, 네, 그래요? 왜냐하면 이 두 종목의 주가 흐름을 계속해서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네. 단타를 하시는 분들마다 이제 특성이 다 다른데 어떤 분들은 동시에 여러 종목을 진짜 들어가는 분들이 계세요. 단타를 해도 한 번에 막 5종목, 7종목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한 종목에 들어가더라도 그 종목에 집중해서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종목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뭐 뉴스라든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봄으로써 저는 매매 타이밍을 결정하는 편인데 종목이 많아지면 제가 힘들더라고요. 정신이 없어지고 집중도 안 되고 네,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은 최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거기에 집중하자는 게 저의 투자 철학입니다. 그럼 진짜 한두 종목이면 반도체 하나, 2차전지 하나 이 정도네요. 네, 그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와. 네, 반도체 한 종목, 2차전지 한 종목, 아. 그리고 단타 한두 종목 이렇게 해서 최대 4종목을 넘지는 않는 쪽으로 네, 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장기 투자는 안 하세요? 장기 투자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도 정말 장기 투자의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보는 시장의 뷰가 제가 만약 현재 시장을 쭉 우상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으면 팔 필요가 없겠죠. 네, 계속 보겠지만 제가 보는 현재 시장의 뷰는 박스권이기 때문에 네. 저는 시장을 박스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종목을 장기로 가져간다고 하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저는 그게 투자에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신입사원 때 증권회사에 이제 신입사원 입사해가지고 그러니까 증권회사 직원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저는 처음에 제가 3월 달에 입사해가지고 나서 6개월 동안 뭘 했냐면은 앉아가지고 제가 이제 지점에 이제 PB로 근무했었거든요. 지점에서 3개월 동안 주식만 공부한 거였어요. 너무 좋았어요. 월급도 많이 받으면서 하루 종일 주식 공부를 하게 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 모르겠는데 저는 그 당시에 입사했을 때 되게 좋네요. 예, 지점장님이 너는 공부해 이러더라고요. 하루 종일 지점 돌아가는 흐름도 좀 보고 공부해 이래가지고 저는 진짜 아침부터 출근해가지고 맨날 공부만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느 날 뭘 하나 제가 깨달았어요. 주식이 10,000원에서 20,000원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거를 온전히 10,000원에 사서 20,000원까지 들고 가는 것보다는 주가라는 게 이렇게 쭉 가진 않잖아요. 10,000원까지 올랐다가 2,000원까지 올랐다가 1,000원까지 빠졌다가 3,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또 빠졌다가 올라갔다 이런 상승과 하락 파동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10,000원에서 20,000원까지 쭉 들고 가는 것보다는 계속 구간마다 상승과 하락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봤더니 이 합이 10,000원에서 20,000원까지의 수익 합은 10,000원이잖아요. 이걸 계속 반복했더니 수익이 10,000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오후에 지점장님 집에 들어가가지고 지점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이거를 10,000원에서 20,000원까지 쭉 들고 가면 수익은 단순히 10,000원인데 이 상승과 파동을 계속해서 했더니 수익이 절대적인 금액이 10,000원이 넘던데 이렇게 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건가요, 지점장님? 여쭤봤었어요. 그랬더니 그럼 어쨌든 간에 수익이 많으면 좋은 거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계속 아무리 장기를 좋을지라도 어차피 저는 계속 주식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들고 가지 말고 차라리 이렇게 단기적으로 사고 파는 것이 매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를 그때 저만의 투자 철학을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장기 투자를 해도 100% 다 온전히 들고 가진 않고요. 분명히 저는 일부 금액은 분명히 매도합니다. 네. 많이 올랐다고 판단이 되면. 그리고 다시 빠지면 다시 사서 그 물량만이라도 계속해서 매매를 해서 저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하락장, 상승장 다 경험해 보면서 네. 댓글에 남겨주시는 분이 한국 주식은 확실히 조금 단타도 필요하다라고 네네.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연금 계좌나 이런 걸로 미국 그 지수에 투자하는 거는 네네. 그대로 그냥 매달 적립식으로 사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네네. 한국 주식은 확실히 미국 시장과 좀 다르다라는 네네. 거를 많이 느끼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남겨주시더라고요. 예. 그 자금을 좀 배분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미국 주식에도 들어가시고, 네. 네, 한국 주식에도 들어가시고, 그러면 이제 선진국 기수와
신흥국에 같이 투자하는 네. 분산 투자하는 개념이 될 것이고 다만 이제 선진국과 신흥국은 또 투자의 개념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네. 또 한국 주식에 투자할 경우에는 또 한국 시황에 맞게 또 매매 기법이라든지 투자 방식을 바꾸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주식 단타로 매일매일 벌어봤어. 이거를 좀 공부하고 예. 한번 1회독씩 하면은 네. 또 이 단타의 그런 정수들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수익률을 높이는데 10,000원 이상을 버는데 그렇죠.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네. 작년에 사실 주식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네. 역대급으로 정말 안 좋은 시장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6세까지 출판이 돼가지고 너무 성원에 그러게요. 감사드리고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사실 구독자가 60만 명, 몇십만 명이 돼도 책을 출판할 수는 있지만 책이 6세까지 출판되는 건 사실 쉽지 않거든요. 또 다행이죠. 정말 성원해 주셔가지고 6세까지 왔는데 제 목표는 10세. 네, 10세까지 가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시장이 사실 좋았으면은 아마 2020년이었으면 10세까지는 이미 금방 찍었을 거예요. 네. 네, 하지만 시장이 좀 안 좋아서 그런데 이제 시장이 조금씩 더 좋아지면 10세까지 갈 수 있을 걸로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점점 있습니다. 좋아지니까 네. 정말 더 10세까지 금방 가시지 않을까요? 예, 책 제목이 단타가 들어갈 수 있어서 단타책으로만 이게 오해하실 수가 있으신데 제가 한국경제TV에서 활동하면서 우리 회원님들께 드렸던 말씀들 정말 저의 14년 동안 경험에서 에피소드만 뽑아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 번 말씀드리고 이게 사라지는 게 너무 아쉬워서 네. 제가 책으로 출판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국내에서 넥서스라는 대형 출판사에서 출판했습니다. 그래서 꼭 주식 단타로만 보시기보다는 초보자들이 주식에 대해서 입문할 수 있는 입문사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그 대표님 유튜브 채널에서 네. 책들 많이 소개해 주시잖아요. 예. 제가 책을 좋아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틈틈이 공부한 내용들 그런 부분들 또 그리고 사실 책 내용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봤을 때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하다. 또는 나도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거 몰랐네. 나도 좀 이 부분을 좀 공부하자라고 한 내용들만 뽑아가지고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게 영상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 볼 시간이 없으신 분들 또는 책에 관심이 많은데 뭘 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오셔가지고 같이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성장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책에 이제 단타가 이제 들어가 있지만 네. 이렇게 채널도 보고 네, 또 네. 대표님 직접 만나 뵙고 이러면은 정말 공부 열심히 하시고 네.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시고 판단하신다 예. 그런 것들을 느끼게 네.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웅단이도 그렇고 우리 다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대표님 그러면 이제 네. 2차 전지도 네, 좀 네. 여쭤보고 싶은데 예. 그러면은 반도체 삼성전자도 네. 정고점이 조금 힘들다고 하면 네, 그래서 한 7만 원 정도에서 매도 그런 약간 신호를 주셨잖아요. 네,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혹시 네. 뭐 그런 게 있나요?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 반도체보다는 오히려 2차 전지 쪽은 장기적으로 들고 가기는 좀 더 좋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2차 전지 배터리 쪽이 점유율이라든지 또 수준이 훨씬 더 앞서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2차 전지가 좀 더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매수하기에는 조금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서.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싹 다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을 싹 다 둘러보고 왔는데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요? 특히 최근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호재가 나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 부분이고 사실 20만 원짜리의 주식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승폭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조정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좀 더 낮은 가격에 사는 게 좋으니까 현금을 들고 조금 지켜보셨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 좀 조정이 오면 그때 들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퍼로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퍼라기보다는 차트를 보고 사실 저는 정말 제가 증권회사에 다니면서 세계적으로 주식에 대해서 배웠지만 저는 정말 좀 아이러니한데 저는 퍼를 잘 안 봐요. 네. 전통적인 투자 방식을 저는 잘 안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증권회사에서 주식을 배웠고 그 외에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단타를 제가 배웠잖아요. 제 나름대로 제가 갖고 있는 단타 기법이 있는데 그런 걸 같이 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더 기술적 분석에 좀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PER 같은 경우는 그냥 참고만 진짜 아주 작게 참고만 하고 그렇게 보진 않고요. 저는 주로 차트를 좀 많이 봅니다. 차트와 장중에 주가의 흐름, 현재 수급 상황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좀 보는 편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2차 전지 중에 그 네. 2차 전지가 그 소재, 셀, 장비 네네. 이렇게 부분들이 많잖아요. 네네. 이게 전반적으로 다 높나요?
전반적으로 다 좋다고 좀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2차 전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실 현재 완성된 배터리 제조 업체도 있지만 그 배터리에 공급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배터리 업체들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성된 배터리 제조 업체도 좋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뭐 양극재라든지 음극재에 들어가는 업체들 이런 부분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종목 두 종목이 있는데 작년에 나와서 말씀드린 종목 일진 머티리얼즈 이 종목을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서 63,000원, 64,000원 이 정도 구간인데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또 조정이 온다. 저는 6만 원 이하가 되면 저는 또다시 모아갈 것 같아요. 특히 58,000원 이하가 된다면 또다시 공격적으로 더 많이 모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단기적인 플레이를 계속 많이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VM 같은 경우도 주가가 위치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매수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조정이 온다면 시장이라든지 혹은 2차 전지 쪽에 조정이 온다면 에코프로 BM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되고요. 에코프로 BM은 장기적으로 들고 가기에는 좋은 차트의 위치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진 머티리얼즈는 아직까지 사실 해소가 안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룹 내에서의 유동성 문제라든지 또 그리고 SK그룹이 또 동박에 진출했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경쟁이 되면서 이런 점유율적인 좀 문제가 있어서 아직 다 해소가 안 되다 보니까 주가가 아직 시원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진 머티리얼즈는 박스권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점에서 매수했다가 박스권 상단에서 매도하는 이런 움직임.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55,000원, 58,000원 이하에서 계속 매수를 했다가 6만 원이 넘어가면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요. 벌써 이미 저는 그런 매매를 2번 했습니다. 이미 2번 했고 만약에 일진이 또 내려온다. 또 내려와서 58,000원 이하가 된다면 저는 한 번 또 할 겁니다. 한 번 또 분할 매수해서 모아갔다가 마찬가지로 6만 원 이상에서 또다시 분할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할 겁니다. 제가 저번에 12월 달에 나와서 58,000원 이하에서 매수할 거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이번에 저는 똑같이 분명히 그렇게 했었습니다. 분명히 매수 58,000원 이하에서 분명히 매수 담아갔었고요. 그리고 올라와서 매도했었고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오면 저는 또 할 겁니다. 또 할 거고 나중에 웅달책방에 또 초대해 주시면 나와가지고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물렸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2번 반복하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게 이제 박스가 상한선과 하한선이 보이신 거잖아요. 네네. 다른 2차 전지 종목은 그런 게 안 보이신 건가요? 다른 종목들도 사실 박스권 구간이에요. 전반적으로 LNF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포스코케미콜 다 박스권 구간인데 제가 왜 일진 머티리얼즈를 말씀드리냐면 박스권의 위치가 일진 머티리얼즈가 현저히 낮습니다. 굉장히 많이 저평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일진 머티리얼즈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높은 것들은 박스권을 깨고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인가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섹터에서 가장 최우선적인 종목 하나를 선택하고 거기에만 집중한다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박스권 저점일지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일진 머티리얼즈가 가장 저한테는 1순위다. 그래서 제가 자금이 아주 많으면 뭐 일진 머티리얼즈도 사고 LNF도 사고 하겠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거보다는 저는 한 종목에 집중해서 하는 게 저는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차라리 2차 전지에서는 저는 일진 머티리얼즈 하나에만 집중하자. 그렇기 때문에 일진 머티리얼즈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2번째로 보시는 게 에코프로 BM. 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은 굳이 박스권 플레이를 하지 않더라도 완전히 한 장기적 투자를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보이세요. 그 근거는 뭐세요? 에코프로 BM은 성장성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성장성이 원체 좋기 때문에 사실 요번에 포스코케미칼이 굉장히 큰 상승이 나타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조만간에 에코프로 BM도 이 정도 급의 초대형 호재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정도 호재가 나오면 그렇게 해서 급등이 나오면 한번 매도해 줄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급등이 나오기 전까지는 장기적으로 들고 가기에는 성장성이 너무나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일진 머티리얼즈도 장기적으로 들고 가기도 굉장히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리스크가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완전히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박스권
전략을 박스권 트레이딩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좀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단타 전략으로 접근을 한다는 전제하에 에코프로 BM은 지금 구간이 애매하기 때문에 일진 쪽으로 가는 거고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지금 위치 정도는 또 괜찮을 수 있다. 에코프로 BM도 지금 매수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조정이 왔을 때 매수를 한다면 아. 완전 그냥 장기적으로 들고 가겠다. 아. 네. 배당의 전략으로 보신다면은 사실 배당 전략은 사실 주가가 급격하게 움직이긴 좀 많이 힘들다고 보고 있고요. 네. 저는 포스코 홀딩스보다는 포스코 케미컬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근데 2차 전지를 놓고 봤을 때 2차 전지의 성장성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2차 전지에서 배당을 목표로 들어간다는 건 저는 조금 안 맞지 않나. 네. 성장성을 보고 주가의 큰 상승을 보고 들어가야 되지 그렇게 굉장히 성장성이 큰데 배당을 보고 들어간다는 것은 저는 조금 포커스가 조금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그 소재를 만들 때 그 리튬이 꼭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는 성장주, 물론 배당도 많이 주는 성장주로 네네. 볼 수 있지도 않았어요. 리튬은 좀 애매한데 사실 작년 가을에 리튬과 관련된 종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었어요. 아시겠지만 하이드로 리튬이라든지 금양. 네. 그래서 리튬으로 놓고 봤을 때 사실 포스코 홀딩스는 후순위입니다. 아. 한참 후순위입니다. 한참 후순위.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1순위, 최순위 종목 하나만 놓고 공략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밀린다.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래서 2차 전지 반도체 이렇게 네네. 순서대로 봐주시고 2차 전지에서도 일진 머티리얼스 오늘 말한 대로 지킬 것이다. 네네. 네, 그러면은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면은 네. 지금 이제 만약에 한 1억 원 정도 여윳돈이 있으면은 네. 현금을 이제 보유하시겠다고 현금 네네. 비중을 높이시겠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네. 혹시 1억 원 정도가 있으시면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현금을 좀 쥐고 가실 건지. 네. 두 가지로 구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특기가 단타이다 보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50에서 70%는 단타를 하기 위해서 항상 자금을 남겨두는 편이고요. 네. 나머지 자금에 대해서 저는 이제 종목들이 중장기나 이제 스윙으로 볼 종목들이 많이 빠졌다. 아, 이거는 진짜 무조건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 이제 나머지 자금에 대해서 중장기 스윙 투자를 하는 편인데 저는 일단 50%는 단타를 위해서 현금 놔둘 것이고 지금 현재 저는 주식을 사지 않을 거예요. 저는. 아, 진짜요? 일단 단타만 하되 단타는 꾸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단타만 하되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주식을 사지 않고요. 현금은 보유합니다. 현금 보유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 조정이 왔다. 판단이 되면 일진 머티리얼즈 58,000원 이하다. 삼성전자 58,000원 이하다 라고 하면 나머지 50%에 대해서 자금을 25%씩 똑같이 자금을 집행할 겁니다. 이거는 제가 11월달, 12월, 정확히 12월 날 올라간 영상이에요. 예. 거기서 제가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조금 좋아지긴 했지만 특별히 달라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유사하게 동일하게 투자 전략을 구사하겠습니다. 단타 50%, 삼성전자 25%, 일진머티리얼즈 25%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타를 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제 현금이 100%다. 그럼 단타를 배제하고 그럼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 40%는 삼성전자. 40%나 30-40% 정도는 일진머티리얼즈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30%는 현금을 좀 보유하면서 혹시 또 추가적인 투자 상황이 왔을 때 혹은 또 뭔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돌발 상황이 왔을 때 예비 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30% 남겨두고요. 삼성전자 일진머티리얼즈를 투자하는데 이것을 한 방에 1차적으로 한 방에 다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금을 또 분할해서 매수해서 모아가는 이런 투자 전략을 저는 권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대표님께서는 단타를 할 때 보통 2분할 정도로 들어가세요. 전략이 다른데 어떤 기법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6분할 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은 한 2, 3분 할 때도 있고 이게 종목의 흐름이나 타점에 따라서 조금씩 좀 다르게 작용이 됩니다. 참고로 제가 제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웅달 책방에 나와서 여태까지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아까 제가 재수교 때 이 말씀 안 드렸었는데 제가 한국경제TV에서 제가 리딩을 하면서 제가 단타로만 제가 6개월 동안 리딩을 했었고요. 6개월 동안 리딩하면서 적중률이 93%. 그러니까 제가 10종목을 드렸으면은 9번 이상 다 수익을 냈었고 한 번은 손실. 하지만 5% 이상의 손실은 안 났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리딩을 많이 좀 하다 보니까 참고로 제가 금감원에서 제가 허가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리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종목을 추천드리는 게 좀 이렇게 많이 확률이 좀 높은 편인데 제가 웅달 책방이라든지 또 제 유튜브 책방에서 제가 종목을 강력하게 추천드린 종목들은 거의 다 수익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말씀드린 종목들 삼성전자와 일진머티리얼즈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단타로 하시는 거는 하루에 다 정리를 하세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단타는요. 최대 4일 이내에 끝납니다. 4일. 네, 4일 이내에 끝나고 진짜 길어야 7일 이내 하고 있는데 승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유, 대표님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이렇게 항상 굉장히 구체적인 부분까지 이렇게 긁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세밀한 부분까지도 그런 것 같아서 그 한 가지가 좀 궁금한 네네. 게 58,000원에서는 사시고 뭐 6만 원 넘어가면 파시고 네네. 막 이런 걸까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사실 퍼센트로 따지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별로 크지 않다라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네네. 뭐 58,000원까지 기다리고 그냥 6만 원에 사버리면 되지. 네. 이런 심리에 대해서 이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떠오르는 저희 증권회사 선배가 한 분 계시는데 네, 증권회사 다닐 때 네. 제가 증권회사 이제 퇴사하고 나왔는데 제가 증권회사 제가 10년 동안 근무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가장 싫었던 말이 뭐냐면 이런 말을 하는 증권회사 직원들이 있어요. 야, 뭘 고민해. 일단 사. 그리고 사고 나서 고민해. 이런 말을 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주식을 내가 사면 일단 사는 순간 수수료도 나가고 또 이 주식이 올라간다는 보장도 없고 내가 이미 사서 고민할 때는 이미 마이너스 1% 2%가 돼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내가 고민했는데 안 좋아. 그럼 2% 보고 내가 팔아야 된다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고민했으면 안 사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굳이 내가 생각을 먼저 했으면 2% 손해를 안 봐도 되는데 내가 다만 생각을 늦게 했다는 이유로. 그런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조급함이죠, 조급함. 네.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조급함이 모든 걸 다 망친다. 네. 물론 6만 원에 살 수도 있어요. 네. 살 수도 있는데 이 58,000원이 저점이 되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네. 이번도 보셨겠지만 일진머티리얼즈 제가 58,000원을 말씀드렸지만 49,650원까지 갔다 왔습니다. 네. 58,000원 이하부터 계속해서 분할해서 샀다면 평균 단가가 훨씬 더 낮아졌겠죠. 근데 만약에 그걸 못 잡고 6만 원에서 샀다면 아니면 6만 원에 몰빵했다면 5만 원까지 내려가면서 제욕을 했겠죠. 저 전문가가 틀렸네. 역시 전문가들 믿으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셨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모아갔다면 좀 더 기다렸다가 자금을 분할해서 계속해서 모아갔다면 충분히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었을 텐데 나의 조급함 때문에 수익을 못 냈다는 거죠. 이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펀드가 있었죠. 마젤란 펀드라고 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역사적인 정말 경이적인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 이 펀드가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정말 역사적인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이 펀드에서 돈을 번 사람도 많지만 이 펀드에서 손해본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못 기다려서. 주가가 좀 빠지니까 그걸 못 찾고 팔아서 손절해버리고 본인이 투자를 잘못 판단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경이적인 수익률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급함과 어떤 그런 믿음, 신뢰가 없다 보니까 손해를 많이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주가가 이렇게 움직일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투자 결과는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약간의 차이가 아니라 조급함이 있냐 없냐의 차이군요. 그렇죠. 예, 대표님 이렇게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지금까지 좀 다루지 못한 그런 메시지들이 있으실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유튜브 영상에도 있는데 2008년도에 제가 증권회사에 공채로 입사를 했었습니다. 입사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에는 제가 3월에 입사해서 6월 31일까지 제가 상반기에 3개월 동안 제가 공부를 했었어요. 앉아가지고 공부했었고 이제 7월 1일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고객님들 상대했었어요. 응대했었는데 2008년도가 어떤 해였냐면은 아시다시피 서브프라임 모기지 어마어마한 주가 하락이 있었죠. 10월이었습니다. 10월달. 10월달에 일주일 내내 주가가 빠졌었어요. 너무나도 많이 힘든 상태였는데 그날 거의 열흘 정도가 주가가 빠졌었어요. 그게 금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열흘 동안 거의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다들 진짜 힘들어하고 막 진짜 주가가 어느 정도 빠졌냐면 막 그 지수가 진짜 막 지수가 5% 10%씩 빠졌어요. 지수가 5% 7% 빠졌다는 얘기는 종목들은 진짜 막 한 15% 20% 하루 만에 빠졌다는 뜻이거든요. 하여튼 서킷 브레이커 하여튼 그런 게 막 올 정도로 막
지수가 어마어마하게 사이드카. 사이드카에 그렇게 빠지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게 거의 막 하루에 한 번씩 걸리니까 다 막 진짜 막 충격이고 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 날 오후에 갑자기 제 군대 동기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갑자기 야 지수 많이 빠졌다며? 야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상황 너무 안 좋아. 다음 주에 또 빠질 것 같아. 지금 언론에서도 야 지금 더 빠지다고 난리야. 사지 마. 라고 제가 그 친구가 주식을 살려는 걸 제가 말렸어요. 그리고 저도 퇴근하면서 다음 주에 또 빠지겠네. 왜냐면 언론에서 너무나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더 빠진다 상황은 더 안 좋다 지금 막 증권회사 리포트들도 막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다 이러고 있으니까 저도 뭐 그 당시 이제 신입사원이었으니까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 좀 많이 이제 힘들어하고 네, 그래서 이제 월요일에 출근했습니다. 출근하는 발걸음 이제 가볍지 않았겠죠. 그래서 또 빠지겠네 하고 이제 책상에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이제 월요일이 시작됐죠. 월요일 아침 9시가 돼서 주식 시작했는데 역시나 빠집니다. 빠지더니 뭔가 이상해요. 시장이 좀 올라요. 오르더니 그때 아마 한 2%인가 3% 올랐을 거예요. 왜 올랐지? 해도 올랐어도 또 빠지겠지. 다음날 지수가 5% 올랐습니다. 5%. 그리고 지수가 살짝 조정받더니 점점 올라가요. 그렇구나. 나중에 1년이 지나고 봤더니 제 군대 동기가 저한테 전화했을 때가 최저점이었어요. 그렇구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군대 동기한테 야 주식 사지 마라고 말렸을 때 누군가는 그때 주식을 쓸어 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 동기를 말렸지만 그날 주식을 쓸어 담은 누군가는 떼돈을 벌었죠.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 영상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분 2008년도에 저 같은 신입사원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때 돈을 쓸어 담은 그분이 되고 싶습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제가 되고 싶진 않겠죠.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네. 언론을 너무 믿지 마시라. 언론 믿지 마시고 애널리스트들 믿지 마시라. 네. 그냥 많이 빠지면 그냥 사세요. 사세요. 네. 라고 하면서 제가 테슬라 주식을 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어젯밤 193달러까지 올라갔어요. 100% 올랐어요, 거의.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언론과 애널리스트만 믿지 마시고요. 주가가 많이 빠지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냥 모아간다는 마음으로 매수하시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2008년도에 제가 되겠습니까? 돈을 쓰라 담은 그분이 되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입니다. 네. 근데 대표님 혹시나 또 그 테슬라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바닥에서. 지금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테슬라도 이제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100 초반에 사서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분들은 일단 매도. 일단 매도. 최소 50% 이상 매도하셔가지고요. 현금 좀 보유하셨다가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단기적으로 현재 많이 올랐잖아요. 원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올 수 있어요. 네, 그렇기 위해서 조정이 왔을 때 또 매수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최소 50% 이상 매도하셔서 조정이 오면 다시 또 사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다른 이제 경우의 수는 이거겠죠. 나 너무 높다. 이제 단가가 너무 높다 이러신 분들은 여유 자금 있다면 지금 사지 마시고 혹시 또 조정이 오면 혹시 뭐 $150 이하가 된다면 매수를 하셔가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확률적으로 지금 더 막 하늘로 올라가기보다는 조금 조정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조언을 주신 게 아닌가. $100 초반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주가가 영원히 빠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라왔잖아요. 주가가 영원히 올라갈 수는 없어요. 또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님 이런 얘기까지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를 곰곰이 되새기면서 앞으로 투자를 하시는데 많이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다면은 제 유튜브 영상이 있으니까 링크 달아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제목이 삼성전자 테슬라 살까 말까. 이 제목입니다. 제가 만들면서도 그때 생각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이 바보 같은 놈. 보시면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투자 마인드를 기르시는데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네, 대표님 오늘도 이렇게 주옥 같은 말씀 감사드리고
오늘 그럼 인터뷰 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는 네네. 괜찮으실까요? 네네. 이렇게 해서 주식 단타로 매일매일 벌어봤어의 저자이신 양선호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